데미안, 헤르만 헤세. 나는 오로지 내 안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에 따라 살아가려 했을 뿐이다. 그것이 어째서 그리도 어려웠을까? 내 이야기를 하려면 훨씬 앞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훨씬 더 멀리로 되돌아가야 한다. 내 어린 시절의 맨 처음, 몇 해, 아니 그보다 더 멀리 나의 조상들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작가들은 소설을 쓸 때면 자신들이 신이라도 되는 양, 그래서 그 어떤 인간의 이야기를 완전히 꿰뚫어보고 파악할 수 있기라도 하는 듯, 마치 신이 직접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라도 하는 듯 언제 어디나 가리는 것 없이 시원하게 묘사하곤 한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작가들도 물론 그렇게는 못한다. 하지만 그 어떤 작가가 자기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상으로 내게는 내 이야기가 중요하다. 이거는 나 자신의 이야기, 한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가공의 인간, 어떤 가능한, 어떤 이상적인, 또는 어쨌든 존재하지 않는 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존재하는 단 한 번뿐인 살아있는 인간의 이야기인 것이다. 하지만 진짜로 살아있는 인간이란 대체 무엇이냐에 대해 오늘날 사람들은 예전보다 잘 모른다. 그 모두가 저마다 자연에 아주 소중한 딱 한 번뿐인 시도인 인간들을 총으로 쏘아 대규모로 죽이는 판이니 말이다.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누구든 우리 각자를 정말 총알 하나로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다면 이야기를 한다는 건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다. 인간은 누구나 저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현상들이 교차하는 지점, 단 한 번뿐이고 아주 특별한, 어떤 경우에 더 중요하고 특이한 한 지점이다. 단 한 번만 그렇게 존재하는, 두 번 다시는 없는 지점이다. 그래서 각자의 이야기는 소중하고 영원하고 거룩하며, 그래서 어쨌든 아직 살아서 자연의 의지를 충족시키는 인간은 누구라도 극히 주목할 만한 경이로운 존재인 것이다. 그 모든 인간 각자에게서 정신이 형상이 되고, 각자에게서 피조물이 고통받고, 각자에게서 구세주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오늘날에는 인간이 대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드물다. 인간이 무엇인지 감을 잡은 사람들은 죽을 때 더 가벼운 마음으로 죽는다. 이 이야기를 다 쓰고 나면 나도 더 가벼운 마음으로 죽을 것이다. 나 자신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나는 그냥 탐색하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는 별들과 책들에서 탐색하지 않고 그저 내 안에서 피가 속삭이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들처럼 편안하지도 달콤하거나 잘 다듬어지지도 않았다. 내 이야기는 오히려 거짓말을 원치 않는 모든 사람의 삶이 그렇듯이 부조리와 혼란, 꿈과 감기의 맛이 난다. 모든 사람의 삶은 제각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은 시도이며 좁은 오솔길을 가리켜 보여준다. 그 누구도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이 없건만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애쓴다. 어떤 이는 둔하게, 어떤 이는 환하게, 누구나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누구나 제 탄생의 찌꺼기를 저 근원세계의 점액질과 알껍질을 죽을 때까지 지니고 다닌다. 어떤 이들은 결코 인간이 되지 못하고 개구리나 도마뱀이나 개미로 남아있다. 어떤 이들은 상체는 인간인데 하체는 물고기다. 하지만 누구나 인간이 되라고 던진 자연의 내던짐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기원, 그 어머니들은 동일하다. 우리는 모두 같은 심연에서 나왔다. 하지만 깊은 심연에서 밖으로 내던져진 하나의 시도인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오직 자기 자신만을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두세계. 내가 10살 때 우리 소도시의 라틴어 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체험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련다. 그 시절로부터 짙은 향기가 풍겨와 내면에서부터 아픔과 상쾌한 전율로 나를 건드린다. 어두운 골목길들과 밝은 집들과 탑들,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와 사람들의 얼굴, 따스한 안락함과 쾌적함으로 가득 찬 방들, 비밀과 유령에 대한 깊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방들, 따스한 비좁음, 작은 토끼와 하녀들, 온갖 가정상비약, 말린 과일의 향기가 풍겨온다. 두세 개가 거기 한데 뒤섞여 있었다.
두 극단에서 낮과 밤이 나왔다. 한 세계는 아버지의 집인데 이 세계가 더 좁다. 실제로는 오직 나의 부모님만이 있는 세계였다. 내가 잘 아는 그 세계는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이름, 사랑과 엄격함, 모험과 학교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온화한 광채, 명료함과 깨끗함이 이 세계의 것이었고, 부드럽고 친절한 이야기, 깨끗이 씻은 손과 손까지 좋은 습관이 여기 속했다. 아침에 찬송가를 부르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곳이기도 했다. 이 세계에는 미래로 통하는 고든 선들과 길이 있었다. 의무와 죄, 양심과 가책과 참회, 용서와 좋은 의도, 사랑과 존경, 성경 말씀과 지혜가 있었다. 삶을 분명하고 깨끗하게 아름답고 질서 있게 하려면 이 세계에 머물러야 했다. 또 다른 세계는 우리 집 한가운데서 시작하지만 전혀 다른 세계였다. 냄새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약속이나 요구도 달랐다. 이 두 번째 세계에는 하녀들과 기술이 배우는 견습공들이 있었다. 거기에는 귀신 이야기와 추잡스러운 소문들이 있었고 끔찍한 것, 유혹적인 것, 무시무시한 것, 수수께끼 같은 온갖 것이 있었다. 도살장이며 감옥, 술 취한 사람들과 말다툼하는 여자들, 새끼를 낳는 남소들, 쓰러진 말들이 있었고 강도질, 사람을 때려 죽인 일, 자살 등의 이야기들도 있었다. 이런 모든 아름답고도 무섭고 사납고도 잔인한 일들이 사방에 있었다. 바로 다음 골목에서, 바로 옆집에서 경찰관과 불황자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술에 취한 사내들이 마늘날을 두들겨 패고 저녁이면 공장에서 젊은 아가씨 무리가 쏟아져 나오고 노파들이 사람을 마법에 걸리게 만들거나 병에 들기도 하고 숲에는 강도들이 살며 병화범들이 경관들에게 붙잡혔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우리 방대만 빼고는 사방 어디서나 이 두 번째의 격한 세계가 쏟아들어와 냄새를 풍겼다. 그것이 참으로 좋았다. 우리 집에 평화와 질서와 휴식이 있다는 사실, 의무와 선한 양심,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이 멋졌다. 그리고 단 한 번만 팔짝 뛰면 재빨리 어머니에게로 도망칠 수 있는 곳에 다른 온갖 것도 다 있고 그 모든 날카로운 소리와 어둡고도 폭력적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멋졌다. 가장 이상한 일은 그 두 세계가 나란히 붙어 있다는 것이었다. 두 세계는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었던가? 예를 들면 우리 집 하녀 리나는 저녁 예배 시간에는 거실 문가에 앉아 깨끗이 씻은 두 손을 매끈하게 다린 앞치마 위에 얹은 채 밝은 목소리로 우리와 함께 노래를 부르곤 했다. 그럴 때 그녀는 온전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계, 우리의 세계,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부엌이나 외양간에서 내게 머리 없는 난쟁이 이야기를 해줄 때나 작은 푸죽간에서 이웃 아낙네들과 싸움질을 할 때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다른 세계에 속했고 비밀에 둘러싸인 사람이 되었다. 모든 것이 그런 식이었다. 나 자신이 가장 그랬다. 물론 나는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했고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었지만 눈과 귀를 어디로 향하든 어디에나 또 다른 것이 있었다. 그것이 내게는 때때로 낯설고 무시무시했고 또 그곳에서는 규칙적으로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을 얻고는 했지만 그래도 나는 이 다른 것들이 속에서 살고 있었다. 심지어 이따금은 이 금지된 세계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기도 했다. 그리고 밝은 세계로 돌아오는 일이 꼭 필요하고 좋은 일이었건만 덜 아름다운, 덜 지루하고도 황량한 곳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내 삶의 목표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되는 것, 그토록 밝고 순수하고 그토록 뛰어나고 잘 정돈된 상태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거기에 이르는 길은 아득히 멀었고 거기 도달하려면 학교에 앉아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시험을 보아야 했다. 그 길은 언제나 또 다른 어두운 세계의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가거나 아예 그 세계 한가운데로 통과하는 길이었으니 그곳에 머물러 거기 빠져드는 것도 아주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었다. 그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잃어버린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탐독했다. 거기선 언제나 아버지와 선한 세계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며 위대한 일이었다. 나는 그것만이 올바르고 선하고 바람직한 일임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에서 악당과 잃어버린 아들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 부분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고, 당시 솔직하게 말해도 되었다면 잃어버렸던 아들이 참회하고 다시 제 길을 찾는 것이 뜻대로 퍽이나 유감이었다. 하지만 그런 말은 물론 입 밖에 내지 않았고 또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냥 예감이나 막연한 가능성처럼 감정의 맨 밑바닥에 아슴푸레하게만 존재했다. 악마를 상상할 때면 나는 언제나 악마가 저 거리 아래쪽에 있는 모습을 아주 똑똑히 떠올릴 수가 있었다. 변장하거나 아니면 아예 반장도 하지 않은 채로, 또는 연시가 열리는 시장이나 선술집 같은 데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지만 우리 집에 있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나의 누이들도 물론 밝은 세계에 속했다. 누이들이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더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그들은 나보다 더 착하고 예의도 바르고 실수가 적었다. 그들도 별점이 있고 무례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점도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다. 어두운 세계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나의 경우 사악함과 접촉이 툭하면 그토록 무겁고도 고통스러운 것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너희들은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존재들이었고, 그들과 싸움이라도 하고 나면 나중에 언제나 스스로의 양심 앞에서 나 자신이 문제를 일으킨 나쁜 쪽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되는 쪽으로 여겨지곤 했다. 너희들과의 다툼으로 부모님을 욕되게 하고 선함과 계율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내게는 너희들보다는 오히려 못된 불황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비밀들이 있었다. 마음이 얇고 양심의 가책이 없는 좋은 날에는 누이들과 놀면서 그들과 함께 선량하고 단정해지고, 그래서 싹싹하고 고상한 자신을 보는 일이 퍽 즐거웠다. 인간이 천사라면 물을 그래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가장 훌륭한 것이었고, 그렇게 밝은 울림과 크리스마스의 향기와 행복에 둘러싸인 천사가 되는 것이야말로 달콤하고도 좋은 일이었다. 오, 그런 시간이 나들과 얼마나 드물게만 찾아왔던가. 선량하고 천진스럽게 허용된 놀이를 하면서도 나는 누이들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결국 싸움과 불행으로 끝날 정열과 과격함에 아주 휩싸이곤 했다. 그런 다음 분노가 닥쳐오면 나는 아주 역겨운 놈이 되어서 스스로 행동하고 말하는 도중에 벌써 그것이 못돼먹은 일임을 깊고도 뜨겁게 느끼는 일들을 행하고 말하고야 말았다. 그러고 나면 고약하고 어두운 후회와 참회의 시간들이 찾아왔다. 그 다음 용서를 구하는 괴로운 순간들이 오고, 그제야 다시 명랑함의 광채, 분열되지 않고 고요하고 고마운 행복이 겨우 몇 시간 또는 몇 순간 지속되었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녔다. 우리 학교에는 사장의 아들과 시장의 아들과 삼림 감독의 주임의 아들이 있었고, 나는 그들과도 이따금 어울렸다. 거친 녀석들이었지만 선량하고 허용된 세계에 속하는 애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보통 때 우리가 무시하곤 하는 이웃집 사내 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과도 가까이 지냈다. 그들 중 한 명과 더불어 내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다. 수업이 없는 어느 오후에 10살 무렵이었다. 이웃의 두 사내 아이와 이리저리 쏘다니고 있을 때였다. 그때 더 큰 한 아이가 끼어들었다. 13살가량 된 거칠고 힘도 훨씬 센 초등학생으로 재단사의 아들이었다. 그 아버지는 술꾼이고 온 가족이 평판이 좋지 못했다. 이 프란츠 크로머는 나도 잘 알고 두려워하는 애였기에 그 애가 우리 사이에 불쑥 끼어든 것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제법 어른의 태도를 지녔고 젊은 공장 노동자들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냈다. 그가 우리를 이끌고 다리 옆에서 강기슭으로 내려갔다. 우리는 다리 아래쪽 첫째 아치 속으로 종적을 감추었다. 아치형의 다리와 게으르게 흐르는 물 사이에 조금 강기슭에는 온갖 쓰레기가 나 있다. 유리 조각, 낡은 도구 조각, 녹슨 철사 뭉치, 갖가지 잡동산이었다. 거기서 이따금 쓸만한 물건들을 찾아내기도 했다. 우리는 프란츠 크로머의 지시에 따라 그 구간을 샅샅이 뒤져서 우리가 찾아낸 것을 그에게 보여주어야만 했다. 그러면 그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거나 아니면 물속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는 납, 노쇠, 주석으로 된 물건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려고 일렀고, 그런 물건들은 모조리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뿔로 된 낡은 빗도 집어넣었다. 그와 함께 어울려 있으려니 마음이 무척 조마조마했다. 아버지가 알면 금지하실 게 분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프란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가 나를 받아들여서 다른 애들처럼 대해주는 것이 기뻤다. 그는 명령했고 우리는 복종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와 어울렸지만 그것이 마치 오래된 습관 같았다. 마지막에 우리는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프란츠는 물에 침을 뱉었는데 꼭 어른 같았다. 그는 이새로 침을 뱉어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마칠 수가 있었다.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소년들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온갖 시시한 영웅담과 못된 짓을 늘어놓으며 자랑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런 나의 침묵이 오히려 눈에 띄어 크로모의 분노를 살까 두려웠다. 애초에 함께 어울렸던 두 아이는 처음부터 내게 등을 돌리고 완전히 크로모 편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낯선 존재였고 내 옷차림과 태도가 그들에게 도전으로 비치는 것을 느꼈다. 라틴어 학교 학생이며 점잖은 집안의 아들인 나를 프란츠가 좋아할 리 없었고 다른 두 아이는 여차하면 나를 모르는 척 그대로 내팽개칠 것이었다. 순전히 두려움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담한 도둑질 이야기를 꾸며내어 스스로 그 주인공이 되었다. 친구들과 함께 밤에 모퉁이 물방앗 간 집의 옆에 정원에서 사과를 한 자루 가득 훔쳐낸 이야기였다. 그것도 보통 사과가 아니라 최상품인 레드네츠 종과 황금색 파르메네 종의 사과들로만 훔쳤다. 순간의 위험에서 도망치려고 이런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다. 꾸며낸 이야기를 하기란 되게 쉬운 일이었다. 얼른 도로 중단하기가 두려워서 그리고 그랬다간 어쩌면 더 고약한 일에 말려들까봐 나는 온갖 꾀를 다 부렸다. 한 명을 망은 보아야 했고 다른 한 명은 나무에 올라가 사과를 아래로 던졌다. 사과가 들어찬 자루가 너무 무거워서 우리는 마침내 자루를 도로에 열고 절반을 남겨두어야 했지만 반시간 뒤에는 다시 돌아와 나머지 반도 가져왔다는 이야기였다. 이야기를 끝냈을 때 나는 어느 정도 갈채를 기대했다. 꾸며낸 이야기에 스스로 도취되어 열이 오른 상태였다. 두 꼬마 녀석은 가만히 침묵한 채 기다렸다. 프란츠 크로머는 눈을 절반쯤 감아 가느스름하게 뜨고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위협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그게 정말이냐? 물론이지. 내가 대답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랬단 말이지? 그렇다니까? 정말로 그랬어. 속으로는 두려워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고집스럽게 우겼다. 맹세할 수 있냐? 나는 깜짝 놀랐지만 얼른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럼 이렇게 말해봐. 하나님의 영혼의 행복에 맹세코. 나는 말했다. 하나님의 영혼의 행복과 맹세코. 좋아. 그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이것으로 모든 게 잘 되었다고 생각했고 그가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자 기뻤다. 다리 위로 올라왔을 때 나는 소심하게 이제 집에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서두를 거 없어. 프란츠가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도 같이 갈 거니까. 그는 천천히 걸었고 나는 감이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는 정말로 우리 집 방향으로 걸어갔다. 우리는 집에 이르렀고 우리 집 문과 두툼한 노쇠 손잡이 또 창문들에 비친 태양빛과 어머니 방의 커튼이 보이자 나는 깊이 안도의 숨을 쉬었다. 오, 집에 왔구나. 오, 좋고도 축복받은 일이다. 밝고 평화로운 집으로 돌아왔구나. 내가 재빨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등 뒤로 문을 닫으려는 참에 프란츠 크로머도 함께 안으로 들어왔다. 저쪽 앞마당에서만 빛이 들어오는 서늘하고 어두운 타의 복도에서 그가 바로 옆에 선 채 내 팔을 잡고 나직이 속삭였다. 그렇게 서두르지 말래도?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내 팔을 잡은 소나기의 힘이 강철 같았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내게 무슨 못된 짓을 하려는 걸까? 지금 소리를 지른다면, 다급하게 숨소리를 지른다면 저 위에서 누군가 나를 구하려고 재빨리 달려올까? 하지만 포기했다. 무슨 일인데? 나는 물었다. 무얼 바라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그냥 너한테 뭘 좀 물어보려고. 다른 애들이 들을 필요는 없거든. 그래? 무슨 일인데? 얼른 올라가 봐야 해. 알잖아. 너도 알지. 프란츠가 나직이 속삭였다. 저기 모퉁이 물방앗간 옆에 있는 정원이 누구네 건지? 아니, 난 몰라. 물방앗집 거 같은데. 프란츠가 팔로 나를 감싸고는 자기 쪽으로 바싹 끌어당기는 바람에 나는 아주 가까이서 그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두 눈엔 아기가 번뜩였고 고약하게 미소 짓는 얼굴에는 잔인함과 힘이 넘쳤다. 그래 꼬마야. 그 과수원이 누구네 건지 난 알지. 벌써 오래전부터 사과를 도둑맞아 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리고 주인이 과일을 훔쳐간 놈이 누군지 말해주는 사람한테 이 마르크를 주기로 했다는 것도.
오, 하느님.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주인한테 이르려는 건 아니지? 나는 그의 명예심이 호소해봤자 허지임을 느꼈다. 그는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이니 그에게 배신이란 범죄도 아니었다. 나는 그걸 정확히 느꼈다. 이런 일에는 다른 세계 사람들은 우리와 같지 않았다. 이러지 말라고? 크로마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거 봐라 꼬마야. 내가 가짜 돈이라도 만들어내는 줄 아는 거야? 이마르크를 만들어내는 줄 아느냐고. 난 가난뱅이야. 너처럼 부자 아버지도 없어. 이마르크를 벌 기회가 있으면 벌어야지. 어쩌면 주인이 좀 더 줄지도 모르지. 그가 갑자기 나를 풀어주었다. 우리 집 복도는 이제 더는 평화와 안전의 냄새를 풍기지 않았다. 나를 둘러싼 세계가 파괴되었다. 그는 나를 고발할 테고 그럼 나는 범죄자가 된다. 누군가 아버지에게 이르겠지. 어쩌면 경찰이 올지도 모른다. 모든 게 무너지면서 혼란의 공포가 밀려왔다. 그 모든 추악하고 위험한 일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내가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게다가 맹세까지 하지 않았는가.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나는 흥정을 해야 한다는 걸 느끼고는 절망적으로 호주머니를 뒤졌다. 사과도 주머니 칼도 전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시계가 떠올랐다. 낡은 은시계였는데 가지도 않는 시계를 나는 그냥 들고 다녔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시계였다. 나는 시계를 얼른 끄집어냈다. 크로모, 날 고발하지 마. 그건 나한테도 좋을 게 없어. 이 시계를 줄게. 봐, 난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가져도 돼, 은시계야. 시계는 좋은 거야. 그냥 작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건 고치면 될 거야. 그는 미소를 지으며 커다란 손으로 시계를 받았다. 나는 그 손을 바라보며 그것이 얼마나 거칠고 내게 얼마나 깊이 적대적인지, 그 손이 내 삶과 향하를 얼마나 사납게 움켜쥘지를 알았다. 은으로 만든 거야. 나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은이고 뭐고 낡은 시계 따위 집어치워. 그가 깊은 경멸감을 드러내며 말했다. 그건 너나 고쳐 쓰라고. 하지만 프란츠, 나는 그가 그대로 떠날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외쳤다. 잠깐만 기다려봐. 시계를 가져. 정말 은시계라니까? 정말이야. 난 그것 말고 다른 건 없어. 그가 차가운 경멸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넌 내가 누구한테 갈지 아는구나. 아니면 경찰한테 말할 수도 있지. 잘 아는 순경이 있거든. 그가 가려고 눈물 돌렸다. 나는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그래선 안 된다. 그가 이대로 가면 앞으로 벌어질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나았다. 프란츠! 나는 흥분해서 쉰 목소리로 간청했다. 멍청한 짓 하지 마. 그렇지, 그냥 농담이지. 그럼 농담이지. 하지만 너한테 값비싼 농담이 될걸. 아니 잠깐 프란츠.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말해줘. 무슨 일이든 할게. 그는 눈을 갸르스름하게 뜨고는 나를 살펴보더니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바보처럼 굴지 좀 마. 그가 선량한 척 말했다. 너도 나만큼이나 잘 알잖아. 난 지금 이마르크를 볼 수 있고 그걸 버릴 만큼 부자가 아니란 말이야. 너도 알지? 하지만 너는 부자야. 시계도 있잖아. 그냥 내가 그 이마르크를 주면 돼. 그럼 모두 끝나는 거야. 나는 그제야 그 논리를 깨우쳤다. 하지만 그 이마르크라니. 내게 이마르크는 10마르크나 100마르크 또는 1000마르크와 마찬가지로 큰 돈이었다.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 나는 돈이 없었다. 어머니 침대 곁에 작은 저금통이 있기는 했다. 삼촌이 방문한다든지 할 때마다 얻은 10페니, 5페니 동전 몇 개 들어있었다. 그거 말고는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었다. 아직 용돈을 받지 않던 나이였다. 아무것도 없어. 나도 슬프게 말했다. 돈은 한 푼도 없어. 하지만 그거 말고는 뭐든 다 줄게. 인디언 책도 있고 병줄 인형하고 납침반도 있어. 그거 줄게. 크로머는 아기의 참 뻔뻔스러운 입술 조금 실룩이더니 바닥에 침을 뱉었다. 헛소리 하지 마. 그가 명령하듯이 말했다. 그런 너절한 것들은 너나 가져. 나침판이라니. 더 이상 나를 화나게 하지 마. 잘 들어. 그냥 돈을 가져와. 하지만 난 돈이 없는걸?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어쨌든 내일 이마르크를 가져와. 학교가 끝난 다음 저 아래 시장에서 기다릴게. 그걸로 끝이야.
돈을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래, 하지만 대체 돈이 어디서 생겨? 하느님, 내게 돈이 안 생기면 너희 집엔 돈이야 충분하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내일 수업 끝난 다음에 보자. 이 말만 해주지. 안 가져왔다간. 그는 끔찍한 눈길로 나를 쏘아보고는 한 번 더 침을 뱉고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렸다. 나는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었다. 내 삶은 무너졌다. 도망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거나 아니면 물에 빠져 죽을까 생각해보았다. 하지만 그 어느 쪽도 분명히 그려볼 수가 없었다. 나는 집으로 올라가는 맨 아래쪽 계단에 그대로 주저앉아 어둠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는 불행히 온몸을 맡겨버렸다. 리나가 떼나무를 가지러 광주리를 들고 아래로 내려왔다가 울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집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리나에게 부탁하고는 위로 올라갔다. 유리문 옆에 격자 옷걸이에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양산이 걸려 있었다. 이런 물건들을 보자 집에 따스함이 밀려왔다. 나는 마치 잃어버린 아들이 옛날 고향의 방들을 보며 냄새를 맡는 듯 간절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그 따스함을 맞아들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 더는 내 것이 아니었다. 내 모든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색이었다. 나는 죄의식에 가득 찬 채로 낯선 물결에 빠져들고 무언가 죄악에 연루되어 적에서 위협을 당하고 위험과 두려움과 수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자와 양산, 사암으로 된 낡은 바닥, 현관 장롱 위에 걸린 커다란 그림, 저 안 거실에서 올려나오는 누이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스럽고 다정하고 소중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위안이나 안전한 상냥함 따위가 아니라 순수한 비난이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 아니었으니 나는 그 명랑함과 고요함에 동참할 수 없었다. 나는 매트에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더러움을 두 발에 묻힌 채 집에선 알지도 못하는 그림자를 집으로 끌어들였다. 전에는 나는 이미 얼마나 많은 비밀을 가졌던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가졌던가.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오늘 내가 이 공간 안으로 가져온 것에 비하면 그저 놀이이고 농담에 지나지 않았다. 운명이 내 뒤를 따라 나를 향해 두 손을 뻗어 있었으니 어머니도 그 손길에서 나를 보호할 수 없었고 그 손길에 대해 알아서도 안 되었다. 나의 범죄가 도둑질이든 거짓말이든 마찬가지였다. 내 죄는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 아니었다. 악마에게 손을 내민 그 자체가 죄였다. 어쩌자고 나는 같이 함께 갔던가. 어쩌자고 크로머의 말을 들었는가. 아버지의 말도 그렇게 잘 들은 적이 없었건만 어쩌자고 저 도둑질 이야기를 꾸며냈던가. 어쩌자고 저 영웅의 행동이라고 한 양 범죄 이야기로 허풍을 떨었던가. 이제 악마가 내 손을 잡았고 적이 내 뒤를 쫓았다. 한순간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보다 나의 길이 이제는 계속해서 저 아래 어둠으로 내려가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나의 잘못에서 새로운 잘못이 나오리라는 것을. 누이들 사이에 내가 있고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키스하는 일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속으로 감춰둬야 할 운명과 비밀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뚜렷이 느꼈다. 아버지의 모자를 바라보자 한순간 마음속에 신뢰와 희망이 번쩍 나타났다. 아버지에게 모조리 말해야지. 아버지의 판단에 따라 벌을 받고 아버지에게 비밀을 털어놓아 나의 구원자로 삼아야지. 지금까지 자주 그랬듯이 단 한 번에 참으면 되리라. 힘들고도 괴로운 한 시간, 후회에 가득 차서 힘겹게 용서를 간청하는 일 한 번이면 얼마나 달콤한 놀림이었던가. 얼마나 멋진 유혹이었던가.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내가 그러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제 나는 비밀을, 나 혼자서만 감당해야 하는 죄를 지녔다. 어쩌면 나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고 이 순간부터 영원히 나쁜 쪽에 속하고 사악한 자들과 비밀을 공유하고 그들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같은 족이 되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남자 행세, 영웅 행세를 했으니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만 했다. 내가 안으로 들어섰을 때 아버지가 나의 젖은 신발을 꾸짖은 것은 차라리 다행이었다. 덕분에 아버지는 더 나쁜 일을 알아채지 못한 채 딴 데로 주의를 돌렸고 나는 은근히 다른 일에 연결시켜서 비난을 견딜 수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하고도 새로운 느낌이 갈고리들이 잔뜩 박힌 듯 사악하고도 날카롭게 베어내는 느낌을 번뜩였다. 아버지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느낌이었다. 한순간 아버지의 무지에 대한 어떤 경멸감 같은 것을 느꼈다. 내 젖은 신발에 대한 아버지의 나무람이 하찮게 여겨졌다. 만일 아버지가 그걸 아신다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실제로는 살인을 고백해야 하는 처지인데 빵을 훔친 일로 신문을 받는 범죄자와 같은 느낌이 들었다.
추잡하고도 역겨운 느낌이었지만 강렬했고 그런 만큼 깊이 매력이 있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생각보다 더욱 확고하게 나를 내 비밀과 제약에 열검했다. 어쩌면 지금쯤 크로머가 경찰관한테 가서 나를 고발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이렇게 어린아이 취급을 당하는 동안 내 머리 위로 사나운 비구름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전체 체험에서 이 순간이 중요하고도 지속적인 부분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거룩함에 드러난 최초의 균열이었고 나의 어린 시절을 떠받치던 그리고 누구나 스스로 자기 자신이 되기 전에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기둥들에 나타난 최초의 금이었다. 우리 운명의 본질적인 내면에서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이런 체험들로 이루어진다. 이런 금이나 균열은 도로 덮여 아물고 잊히지만 가장 비밀스러운 방에서는 계속 살아남아 피를 흘리는 것이다. 곧 이 새로운 감정이 두려워졌다. 나는 용서를 받고 싶어 하마터면 아버지의 발에 키스를 할 뻔했다. 하지만 누구라도 본질적인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할 수는 없다. 어린아이 마치 여시 현자와 마찬가지로 그 사실을 아주 깊이 느끼고 잘 아는 법이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또 내일을 위한 방법을 궁리하며 느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저녁 내내 오로지 우리 집의 거실과 변화된 공기에 익숙해지는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벽시계와 탁자, 성경과 거울, 책꽂이와 벽에 걸린 그림들도 나와 작별을 구했다. 나의 세계, 선량하고 행복한 나의 삶이 이제 과거가 되는 모습을,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나는 얼어붙는 심정으로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내가 수액을 빨아들이는 새로운 뿌리를 저 바깥 어둡고 낯선 곳에 내려 고정시켰음을 느껴야 했다. 나는 처음으로 죽음을 맛보았다. 죽음은 쓴맛이 났다. 죽음은 탄생이었고 무시무시한 혁신에 대한 두려움을 공포했기도 했으니까. 마침내 침대에 누웠을 때 나는 기뻤다. 방금 전에 최후의 연옥과도 같은 저녁 예배까지 마쳤다. 우리는 모두 함께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불렀다. 나는 함께 노래하지 않았다. 음정 하나하나가 내게는 쓰디쓴 독약 같았다. 아버지가 기도문을 말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하소서 하고 기도를 끝냈을 때도 나는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급격한 경련이 이 모임에서 나를 밀쳐냈다. 하느님의 은총이 그들 모두 함께해도 이제 나와는 함께하지 않는다. 나는 싸늘해진 마음으로 녹초가 되어 자리를 떴다. 한동안 침대에 누워있으려니 따스함과 아늑함이 나를 포근히 감싸왔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내 마음은 한 번 더 길을 잃고 되돌아가서 지나간 일들 불변을 불안스레 이리저리 맴돌았다.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다가와 밤 인사를 했다. 어머니의 발소리가 여전히 방에 남아있고 어머니 같은 촛불빛이 여전히 문틈으로 새어들어왔다. 이제 어머니가 다시 온다면, 어머니가 무언가 낌새를 채고 내게 키스를 하며 물어온다면, 기운을 북돋아주는 다정한 물소리로 물어본다면 나는 울 수 있으리라. 그럼 목구멍에 걸린 돌이 녹아버리고 그럼 나는 어머니를 포옹하고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 다 잘 될 테고 구원을 받게 될 텐데 문틈이 이미 어두워지고 난 다음에도 나는 한동안 더 귀를 기울이며 그럴 거라고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 일을 돌아와 연수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가 또렷이 보였다. 한쪽 눈은 가르스름하게 뜨고 입은 야비한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그를 바라보며 피할 수 없는 것들을 꾹 참고 있는 동안 그는 점점 커지고 추해졌다. 그 사악한 눈이 악마처럼 번득였다. 그는 내가 잠들 때까지 바로 내 곁에 있었다. 하지만 꿈속에서는 그가 보이지 않았고 오늘 있었던 일도 보이지 않았다. 부모님과 누이들과 나는 배를 타고 있었는데 휴일의 평화와 강체가 우리를 둘러쌌다. 한밤중에 깨어나 행복의 뒷맛을 느끼면서 누이들의 하얀 여름옷이 여전히 맺힌 햇빛에 빛나는 모습을 보았다. 이런 천국에 떨어져 사악한 눈을 지닌 원수와 바라보는 현실로 돌아왔다. 이튿날 아침에 어머니가 서둘러 와서 벌써 늦었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침대에서 꾸물거리냐고 외쳤을 때 나는 끔찍한 꼴이었다. 어디가 아프냐고 어머니가 물었을 때 그만 토하고 말았다. 토하고 나니 좀 나은 듯 싶었다. 나는 몸이 조금 아플 때 아침 내내 누운 채로 카밀라 차를 마시며 어머니가 옆방에서 청소하는 소리, 리나가 바깥 현관에서 푸죽한 주인을 맞이하는 소리를 듣는 게 참으로 좋았다. 학교에 가지 않은 오전은 무언가 마법과 같은, 동화와도 같은 데가 있었다. 방 안으로 아른아른 비쳐들어온 햇빛은 학교에서 초록색 커튼으로 가린 햇빛과는 달랐다. 하지만 그것도 오늘은 별맛이 없어 가짜 울림만을 남겼다.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전에도 그랬듯이 그냥 조금 아픈 것뿐이었다. 그런 걸로는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았다. 학교에 가는 길만은 막아주었지만 11시에 시장에서 나를 기다리는 크로머를 막아주지는 못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상냥함도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다. 그냥 부담스럽고 괴롭기만 했다. 나는 다시 잠든 척하면서 생각했다. 이 모든 건 아무 소용도 없다. 11시에는 시장에 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10시에 살며시 일어나 이제는 괜찮아졌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에 늘 그랬듯이 도로 침대로 돌아가듯이 아니면 오후에 학교로 가야 했다. 나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미리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돈도 없이 크로머에게 갈 수는 없었다. 원래 내 것인 작은 저금통을 가져와야만 한다. 저금통 안에는 충분한 돈이 들어있지 않았다. 어림도 없었지만 그래도 약간은 들어있다. 조금이라도 내놓는 쪽이 아예 안 내놓는 쪽보단 낫다고. 적어도 크로마를 달래주기에는 하리라고 무언가 본능 같은 것이 내게 일러주었다. 양말발로 어머니 방에 살며시 들어가 책상에서 내 저금통을 같이 모으는데 기분이 나빴다. 하지만 어제처럼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계단 아래쪽에서야 저금통을 제대로 살펴보고 저금통에 자물쇠가 세워진 것을 발견했을 때도 그런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저금통을 깨트리는 것은 아주 쉬웠다. 얇은 양철 격자만 뚫으면 되는 일이었다. 마음이 아팠다. 비로소 도둑질을 행한 것이다. 그때까지는 고작 사탕이나 과일을 슬쩍 집어먹는 정도였다. 하지만 이건 내 돈이라 해도 도둑질이다. 다시 크로모와 그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다가갔음을, 그렇게 착실하게 한 걸음씩 아래로 떨어지고 있음을 느꼈고 그 느낌에 저항했다. 이제 악마가 나를 잡아간다 해도 돌아갈 일은 없었다. 두려움을 푸른 채 돈을 헤아렸다. 저금통 속에는 그토록 딸랑거리더니 막상 손 안에 겪어보니 형편없이 적었다. 겨우 65페니였다. 나는 저금통을 아래층 복도에 숨겨두고 돈을 손에 꼭 쥐고는 더 집을 나섰다. 그 전에 이 문을 나서던 때와는 영 딴판이었다. 위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았다. 나는 얼른 그곳을 떠났다. 아직 시간이 많았다. 달라진 도시의 골목길들을 이리저리 돌아서 걸었다.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구름을 아래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집들을 지나치고 또 나를 수상쩍게 여기는 사람들 곁도 지나쳤다. 도중에 학교 친구 하나가 가축시장에서 1달러를 주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느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어 내게도 그런 발견을 해주시옵사 기도를 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기도할 권리가 없었다. 그렇다 해도 저금통이 다시 온전해지진 않을 것이다. 프란츠 크로머는 멀리서 나를 보고도 아주 천천히 그하고 왔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듯 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자기를 따라오라고 눈짓으로 명령하고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느긋하게 슈트로가스를 걸어 내려가서 좁은 오솔길을 지나 길 끝으로머리에 있는 집들 왼쪽 건축 중인 건물 옆에 서 있었다. 그곳에 일하는 사람은 없었고 문이나 창이 달리지 않은 벽들이 휑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크로머는 사방을 둘러보고는 그 안으로 들어갔고 나도 그의 뒤를 따랐다. 그는 벽 뒤로 와서 나더러 자기 쪽으로 오라고 손짓하더니 손을 내밀었다. 가져왔어? 그가 냉정하게 물었다. 나는 움켜진 손을 주머니에서 꺼내 돈을 그의 손바닥으로 털어놓았다. 그는 마지막 5페니짜리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같이 사라지기도 전에 벌써 나열했다. 65페니이잖아.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게 내가 가진 전부야. 너무 적지, 나도 알아. 하지만 그게 다야. 그 이상은 없어. 내가 조금 더 영리할 줄 알았는데. 그는 거의 온화하다 싶은 말투로 나무랐다. 명예를 아는 남자들 사이엔 질서가 있어야지. 난 너한테서 부당하게 뺏는 게 아니야. 너도 알 거야. 이 동전들은 도로 가져가라. 다른 사람들은 누군지 너도 알겠지.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애누리 하려고는 안 하거든. 그냥 돈을 다 주지. 하지만 난 더 이상은 없어. 그건 내 저금의 전부야. 그거야 네 세상이고. 하지만 난 널 불행하게 만들 생각은 없어. 넌 나한테 아직 한 1마르크하고 35페니 빚진 거야. 그건 언제 받을까? 오, 물론 줄 거야 크루머.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쩌면 금방, 내일 아니면 모레 아버지한테 이 일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건 알겠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난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나야 오늘 12시 전이라도 내 돈을 받을 수 있어. 너도 알겠지만 난 가난하거든. 넌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점심땐 나보다 훨씬 좋은 음식을 먹잖아. 하지만 오후에 말이야. 그때까지 뭐 아무 말도 안 하겠어. 조금 기다리지 뭐. 모레 내가 휘파람을 불게. 오후에 말이야. 그때까지는 일을 끝내겠지. 내 휘파람 소리 알지? 그는 휘파람을 불었다. 전에도 자주 듣던 소리였다. 응, 알아. 나는 말했다. 그는 내가 묵은지 모른다는 듯이 휙 가버렸다. 그것은 우리 사이의 비즈니스일 뿐 더 그 이상은 아니었다. 지금이라도 문득 크로마의 휘파람 소리가 다시 들린다면 나는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그 후로 나는 그 소리를 자주 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그 어떤 장소나 놀이, 그 어떤 일이나 생각이라도 휘파람 소리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없었고 그 소리는 그때부터 나를 종속시켜 내 운명이 되고 말았다. 세상이 알록달록하게 물든 따스러운 가을날 오르면 난 내가 무척 좋아하던 우리 집 작은 꽃밭에 머물곤 했다. 나는 이전 시절의 아이들 놀이를 다시 하고 싶은 이상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나보다 조금 더 어린 소년, 아직 선량하고 자유롭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품앗의 소년처럼 굴었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로 크루머의 휘파람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면 언제나 그러려니 하면서도 늘 소스라칠 만큼 방해받고 놀라면서 매일 끊기고 온갖 상상도 무너지곤 했다. 그럼 나는 가야만 했다. 나를 괴롭히는 녀석을 따라 고약하고 더러운 장소로 가서 그에게 변명하고 또 돈을 내놓으라는 추궁을 들어야 했다. 이 일은 기껏해야 몇 주 동안 계속되었지만 내게는 여러 해, 아니 영원히 계속되는 일만 같았다. 돈이 생기는 일은 드물었다. 5페니 동전 또는 리나가 장바구니를 올려놓은 부엌 탁자에서 훔쳐낸 10페니가 고작이었다. 나는 번번이 크로머에게 야단을 맞고 비웃음을 샀다. 그를 기만하고 그의 정당한 권리를 뺏는 사람은 오히려 나였다. 내가 그의 돈을 훔친 사람이었고 내가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살면서 그렇게 자주 절박함을 가슴까지 차오른 적도 없었으며 그보다 더 큰 좌절감과 큰 종속감을 느낀 적도 없었다. 저금통은 장난감 동전으로 세워서 돌을 제자리에 가다 놓았고 아무도 그에 대해 묻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라도 발각될 수 있는 일이었다. 크로마의 사나운 휘파람 소리보다도 어머니의 살금없이 내게로 다가오는 게 더 두려웠다. 혹시 저금통 일을 물어보려고 오신 걸까? 내가 여러 번이나 돈도 없이 나의 악마에게로 가곤 했기에 그는 나를 다른 방법으로 괴롭히고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는 그를 위해 일을 해야 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심부름을 해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대신했다. 내게 힘든 일을 시키기도 했다. 10분 동안 한 달 뛰기, 지나가는 사람 재킷에 종이 조각 붙이기 따위였다. 수많은 밤 꿈속에서 나는 이런 괴로움을 겪으며 악몽으로 땀에 흥건히 접근했다. 한동안 나는 아팠다. 자주 토했고 몸이 쉽게 차가워지곤 했으며 밤이면 밤 날과 열기에 젖었다. 어머니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나를 더욱 세심하게 보살폈지만 그것이 나를 괴롭혔다. 어머니에게 신뢰로 보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저녁에 이미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어머니가 초콜릿 한 조각을 가져왔다. 나 또한 착하게 굴면 저녁에 잠들 무렵 상으로 먹을 것을 봤던 그 옛날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일이었다. 지금 어머니가 그 자리에 서서 내게 초콜릿 한 조각을 내밀었다.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겨우 고개만 저었다. 어머니는 어디가 아픈지 묻고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다만 이렇게 말했다. 싫어. 아무것도 안 먹어. 어머니는 초콜릿을 침대 옆 작은 탁자에 올려놓고 나갔다. 다음날 어머니가 어젯밤 일을 물어보려고 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굴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의사를 불렀다. 의사는 나를 진찰하고 아침에 찬물로 씻으라는 처방을 내렸다. 당시 나는 일종의 창난 상태였다. 우리 집의 질서정연한 평화 한가운데서 나는 유령처럼 소심하고도 고통스럽게 살며 다른 가족의 삶에 동참하지 못하고 한 시간이라도 무언가 열중하는 일이 드물었다. 나한테 자꾸 이야기를 시키려던 아버지는 차갑고도 폐쇄적인 태도만을 보였다.